대통령 선거, 각 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제55대 법무부 장관,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민들이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 세력과 맞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내란과 싸우고 계십니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국민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강금실 이재명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선 승리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선 본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강금실 이재명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는 2022년 대선 경선께프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뛰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제가 사실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었고요. 그 경선 후원회장 한 2년은 있지만 평소에 교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후보님하고. 근데 이제 뜻밖의 제안을 받았을 때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내란이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이 놀라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래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냐, 이 심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간절한 심정으로 뭐래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마지막 그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선대의 명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지금 전 국민이 이 비상계엄 후에 법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헌법 1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인데 비상계엄으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 무너진 거 다시 회복해야 되고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복과 성장으로 나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국면인데 네. 진짜 대한민국 다시 민주공화국을 일으켜서 정말 국민들이 골고루 손에 손잡고 잘 사는 나라 만들자, 네. 이런 각오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그 선거법 상고심에서 지금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네. 사법 굿됐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 사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우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 네. 조기대 대법원 장관은 서울법대 연수원 동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있는 거고, 또 문영배 그 헌법재판 파면하신 그 권한대행께서도 판사 출신이니까 아이고 대법원장님도 참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뭘 좀 하시려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너무 놀랐는데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조카가 인터넷을 보더니 한덕수 총리께서 사표를 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이러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에 의한 거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월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죠. 지금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그때만 해도 1심 판사의 개인적인 일일 것이다 했는데 4월에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께서 윤석열 측근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얼마나 놀랐어요. 또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가처분하고 직무정지했는데 이제 한숨 돌리나? 근데 갑자기 5월 1일 날 국민들 쉬는 날 전부 텔레비 앞에 불러놓고 생중계로 하시니 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경 후에 더 놀래고 더 무섭고 불안하고 안 끝나는구나. 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네. 이번 판결이 지금 김현석 위원장은 정치 재판, 정치 개입이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견해신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재판부 내분의 대법관이 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그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9일 만에 선고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대법원 사법사상 유례 없는 대법원장의 액션이라는 거죠. 근데 네. 너무 놀라운 데다가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항소심 무죄 판결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체 그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대법원의 흐름이었고 작년 10월에도 정읍시장에 대한 선거법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 약간의 어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비판과 의견을 하기 위한 과장인 거냐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네. 어지간하면은 허위 사실로 보지 말라 이래갖고 원심 다 파기하고 무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투기 의혹 제기하고 알박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투기꾼으로 의심하게 한 거 아니냐 상대방 후보를. 근데 대법원이 아니다. 네. 이 발언한 이 선거를 치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의혹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른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잘 보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판단한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니까 바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단체가 찍은 사진을 4명이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전혀 사진에 골프 대한 안 언급이란 쳤습니다를 말씀이죠. 전혀 안 했고 네. 골프를 쳤냐는 질문도 없었고 사진 조작됐습니다. 이거를 유권자가 보면은 골프 안 쳤네 할 수도 있겠다고 대법원이 유죄를 했는데 그럴 때 바로 대법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진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무죄로 봐야 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또 하나는 국책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지를 팔아야 되고 네. 국토부가 잘 팔아서 매각대금 잘 받게 해주라고 자꾸 그러지. 법에서 또 성남시 시장으로서 협조하게 돼 있으니까 한 회의록을 보면 2장에 가깝게 막 항변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 국토부가 할애해서 했고 법이 했습니다. 결국은 국토부 요구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국토부 협박으로는 말이 한마디 나와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원심은 이거는 그냥 좀 과장된 표현이고 의견이지 네네. 압박을 받았다는 뜻이지 허위 사실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야 이거 내란 상황이 끝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날짜를 잡아서 또 재판기일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법원의 모든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는 이 중차대한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데 법원이 끼어들어서 재판기일 정하고 후보를 오라가라 하고 선고하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선거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고 법관다운 양심으로 재판을 하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셔서 재판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일 그 소위 첫 공판 기일까지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직권으로 기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이제 11일인데 네. 이게 그 어쨌든 법원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 자칫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지금 목소리가 그런 지지들 사이에 나오잖아요. 불안과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모든 관례와 내규도 다 무시하고 대법원장님이 무시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말 그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려고 1차적으로는 그 고등법원 그 판결을 진행해서 후보를 유죄 선고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건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거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불안과 공포심이 생기죠.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당에서 열심히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네.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고 네.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관의 양심으로 이 사건을 자제하시고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쫓아가서 재판하면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제가 지금 22년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개혁이 큰 이슈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파국을 막고 또 검찰개혁이 이슈인데 그래도 사법개혁하자고 사법이 정치화됐다는 비난까지는 안 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국민주권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법원의 이제까지 그래도 유지됐던 법원의 신뢰와 권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지금 법원이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후보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것이, 지금 그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가 지금 너무 그 양자택일적인,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네. 힘들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 조카 같은 경우는 불면증도 호소하고 막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절명의 그 대선 과제이기 때문에 내란이냐 아니냐, 어디에 그러니까 이 후보를 찍으면 내란을 종식하는 데 기여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국민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위대하고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이걸 헤쳐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흔들림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줄곧 견지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상대로는 어떤 평가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정치인이 아니니까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사실은 더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 몸담으신 분이고 탄핵 반대론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선거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로 분명해졌는데, 네. 근데 막 대법원 사태를 겪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야, 대선 때 또 재판을 하고 선고하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런 탄핵 반대하시는 분이 딱 후보가 되니까 앞으로 또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지금 단일화 논의를 예고했는데요.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고, 네. 빅텐트라는 것이 이제 원래 넓은 의미에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후보 단일화도 하고 연대도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반명이라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가치인가요? 반명 빅텐트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나서면 이게 내란에 동조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빅텐트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차이로 앞섭니다. 그런데 보수 단일 후보가 만들어질 경우에 지금 지지율 흐름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의 막바지에 가면 뭐 지지 세력이 결집해서 어스비슷해진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일반적인 예측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 같고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기는 평상시에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잖아요. 네. 내란을 겪은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전의 예측 갖고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는 개헌을 완수하고 3년 차에 퇴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과 관련해서 이 후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다, 즉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게 이제 한덕수 그 전 권한대행께서 윤석열 측근을 헌법재판관 지명한 직후에 그 개헌 논의를 철회할 테니 중단하자고 하셨고 선거 기간 중에 하지 말자. 저는 그게 맞고 실제로 그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 중에 개헌을 들고 나오는 거는 저는 내란 종식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고 분산시키는 전국을 혼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한덕수 그 전 권한대행께서는 2번이나 헌법을 위반하셨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지명을 안 해서 위반하고 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되는 걸 또 지명을 해서 가처분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 그래서 헌법을 2번씩 위반하신 분이 개헌을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진정성 있게 무슨 뜻으로 들릴까?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표심을 위한 민생 정책 행보의 한창입니다. 국민 통합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곁에서 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기준이 국민 주권과 국민 중심의 철학인데 그게 아주 일관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부합된다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중도보수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그 기조는 실용주의인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중도보수까지 과거의 기존의 이 중도냐 보수냐 좌파냐 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냐 오로지 그 기준으로 가는 분이고 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저는 이재명 그 후보께서는 선거 때는 물론 그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지금 진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고 하는 건데 헌정 질서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강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진짜 대한민국과 회복과 성장 그 정책들도 참 그 좋은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선거가 불안한 거는 법원의 개입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선거 구도 자체도 흔들릴 정도로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선 그 이재명 후보의 신변의 보호 문제가 저는 첫째고 실질적인 어떤 위협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계시죠? 지금 계속 그런 제보도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피습 때려도 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그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어떤 메시지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후보가 배제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한 달 동안 대선을 그 국민들께서 집중해서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게 아직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 캠프 얘기를 들어봤고요. 김문수 후보 캠프 등 순차적으로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6.3 대선이 3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각 주체들이 스스로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하는 대한민국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병욱 의원님, 대선이 오늘로 정확히 30일 남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각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에 앞서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지금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이번 이재명 캠프의 3대 키워드가 현장, 경청, 통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장에 접근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주자. 네. 그리고 가슴으로 답을 해주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하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일정도, 강원도, 경상북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좀 힘들어했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소외돼 왔던 네. 지역에서 먼저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워낙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기조 위에서 경청하면서, 그리고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너무나 이상적이고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네. 잘 모아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는 이 경제 위기, 세계적인 경제 전쟁 속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을 이뤄서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예, 그런 기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56.53% 득표를 기록하면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심은 물론 민심에서도 이른바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앞섰습니다. 김 후보 선출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처음부터 11명에서 시작해서 8명, 그리고 4명, 뭐 2명 최종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이제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프레임은 찬탄과 반탄 이 프레임이 살아 있었고,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이 많은 후보들 중에서 누가 우리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면은 한덕수 총리하고의 흔히 말하는 빅텐트를 쳐서 그 빅텐트의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 우리 당 후보와 한덕수 총리 간의 이 단일화인데, 네. 이 단일화를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냐.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로 기결된 거죠. 저는 하나 좀 놀랬던 게 이 최종 파이널 경선이 있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을 조사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우리 후보 간에 이렇게 네. 단일화를 희망하는 그 우리 당원들 여론이 60에서 한 65%가 꾸준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내용이 바로 그 지금 현재 네. 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6대4 게임이 됐거든요, 이번에. 네.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당원들의 선택지는 아무래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국민 여론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를 벌리느냐, 그런데 그 국민 여론에서도 뭐 3%의 근소한 차이지만은 대략
김문수 후보가 앞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국민과 또 우리 당원들의 뜻은 한덕수 지금 현재 무소속 지금 현재는 네. 후보입니다만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반 이재명 이제 빅텐트를 꿈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이제 민주당 후보만은 좀 막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문수 후보 선출에 대해서 민주당은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 헌정 질서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한덕수 지금 무소속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소위 뭐 윤석열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문수 후보는 정강훈 아바타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정말 국민의 뜻과는 달리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정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네.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도 해방 후에 보수당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온 정당이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때는 또 분열되면서 나름대로 고통도 겪었고 네. 그런 과정을 겪어온 보수당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이념적으로 극우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자기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증오와 혐오를 극대화시키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조장을 하고 네. 그게 극우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보수당이 보수다운 그런 행보 속에서 염치 있는 부끄러움도 알고 네. 체면도 유지하고 그리고 염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뭐 사전투표 폐지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치인이라 하면 국민의 투표권을 높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정권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인의 임무인데 네. 그리고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선거가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복종하지 않는 불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의 참여보다는 자기 지지층만 참여해서 의사결정 내리고 그 지지 기반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정말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그런 발언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21세기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보수를 저버리고 극우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기운이 네.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무당층,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제가 있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일화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선거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7일, 또 물리적으로 이게 시간이 좀 만만치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고요.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뭐 중앙선관위에 이제 이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까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와의 이 단일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제 투표용지 인쇄 시작되는 25일이 데드라인인가요? 그렇죠. 저는 데드라인을 이제 투표 인쇄 용지 들어간 최종적으로 기호와 이제 이름이 들어가 그리고 빠져야 될 사람 빠지는 네. 그때까지가 이제 협상 저는 시야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선출된 우리 김문수 우리 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그냥 무턱대고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와의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할 것이다. 당 입장에서도 그러겠죠. 뭐 그거는 우리 당에 뭐 많은 이제 뭐 그런 단일화를 희망하는 그런 당원들도 많고 또 현역 의원들도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당무 우선권에 모든 권한을 당 후보가 다 가집니다. 갖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나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김문수 후보 자신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금 현재 저런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그 단일화, 빅데이터에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한덕수 지금 현재 총리하고 이뤄내야 되는데, 근데 김문수 지금 우리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와 쉽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저도 노동운동을 하면서 김문수 선배는 뭐 저 노동운동 대선배입니다만은 저번에 권력 의지도 대단합니다. 네. 저는 그때가 2016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리 당내 경쟁자를 뭐 사실상 사전에 다 주저앉혀버리고 후보가 거의 없을 상태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멱살도 그럼요.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네, 거기다 맞짱 뜨자고 나선 사람이 바로 네. 지금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선 과정에 상당히 봉변도 많이 당했죠. 네. 그럼에도 초지일간 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할 수 있는 국민적 명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인 좀 뭐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재명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묘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저건 누가 봐도 김문수 국민의힘 이 공당 후보가 이거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정치적 결심을 했구나, 이런 판단에 서지 않으면 이 단일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지지율 차가 지금 그렇게 크진 않고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지지율에서 고만고만한 차이가 있으면요, 네. 이 단일화는 엄청난 이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김병욱 전 의원님, 네. 방금 이제 김성태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 단일화 이게 관심사잖아요. 이른바 네. 뭐 반이재명 또 뭐 개헌 빅데이터론을 강조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당대당도 아니고 뭐 지층 겹치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과연 이게 폭발력이 있을까라는 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되더라도 과연 시너지 폭발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죠. 과거 이제 단일화라고 하면은 뭐 3당 합당,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다음에 DJP 연합, 네.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쪽의 민주당과 또는 저쪽 보수당의 단일화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안철수, 이준석, 윤석열 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지지 기반의 차이가 있었죠. 분명한 색깔과 세대 또는 지지 기반,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일화를 했을 때 플러스 알파라는 기대 효과를 누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장관을 했던 분들이고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고 탄핵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그리고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네. 이런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단일화의 진행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협상에 의한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또 룰을 만들어서 단일화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우리가 단일화 과정 보면은 적합성이냐 경쟁력이냐 뭐 그런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그다음에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뻔히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걸 한쪽에서 수용을 할 가능성은 네. 없겠죠. 결국에는 정치 협상에 의한 단일화인데 정치 협상에 의한 단일화도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의 격차가 있는 속에서는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 대권을 포기하고 향후 당권을 누가 칠 것인가 네. 그런 차원에서의 셈법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고법에서는 15일 첫 공판기를 잡았습니다. 이 문제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이나 자신을 살려주는 판결 같은 경우는 정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또 법원이 자신한테 또 좀 불리하거나 또 민주당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건 그냥 사법 쿠데타가 되고 그냥 정치 보복이 되는 그런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제가 오늘 방송에 출연한 우리 김병욱 의원님은 제가 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네. 균형적인 분이에요. 저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입니다. 당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시는 분이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진짜 부자 몸조심하고 이제 사실상 한 달만 어떻게 잘 버티면 된다는 그런 심리로 가는데 대부분의 이 파기환송은 정말 뭐 큰 충격을 입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고법에서도 지금 15일 날 신속한 지금 이제 기일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까지 이거 뭐 언제 선고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5일 첫 공판기일이 잡히고 최소한 서울 고법에서 어떤 최종심 대법에 이제 이걸 또 이제 다시 재항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할 거기 때문에 최종 대법 결론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고법에서 일단 결정이 나버리면은 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킨 그 대법이 이 서울 고법의 결론은 뒤집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하는 게 좋죠. 대한민국 그래도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후보는 뭐 입후보 등록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예시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걸 피해 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범죄 사실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욱 의원님, 대법원이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칫 후보 없는 대선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던데요. 네.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지금 몇 시죠? 4시부터 이제 어총이 시작됐거든요. 네. 거기서 대응 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국민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파면 이후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양당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파면 이후 6월 3일까지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리더를 어떻게 하면 뽑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대법원이 끼어든 거죠. 이거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어떻느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의 재판을 늦게 해온 거는 법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그동안에 1심, 2심 이런 걸 늦게 했는지 그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원의 책임인 것이지 그것을 후보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는 없고요. 이제 국민들은 6월 3일 날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뽑을 것인가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든 거죠. 그것도 너무나 이례적인 거죠. 갑자기 소부에 있던 것을 전원 합의체로 끌어들였고 그날 바로 또 심리를 했고 네. 이틀 뒤에 2차 심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7일 이후에 파기환송을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전에도 사실 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모습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이례적이다.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보고 정말로 이재명 죽이기에 뭔가 기존의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판결의 결정보다는 이런 모든 과정이
충분히 이재명 죽이기에 검찰과 법원이 일체화돼 있고 그 속에서 한덕수의 출마라는 또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과 기득권 카르텔의 나름대로요. 절대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반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 당의 보고에 의하면은 하루에 우리 당원들이 한 5천 명씩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부터 이제 분노가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 당원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출렁거리면 실지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 그러면 분명히 대법원의 이런 의도가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이 선택할 시간이라는 것을 국민의 주권의 시대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깨우칠 겁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정말로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의지가 이재명 후보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단일화 문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구도의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 승부수는 뭐가 될까요? 역시 단일화입니까? 단일화입니다. 이 단일화는 뭐 한편으로는 뭐 민주 정치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공만도 안 했잖아요. 지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는 그게 꼭 성공으로 이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7년 개헌 이후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가 한 4번 정도 시도가 됐습니다만은 한 번은 실패하고 3번은 거의 성공했죠. 뭐 13대 대선에서도 DJ 같은 경우는 DJP를 통해서 당시 이해창 후보를 꺾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단일화 효과죠. 15대에서. 그리고 16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역시 정몽진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의 단일화 실패는 뭐 그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화는 당선 유력 후보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적인 수단이지만은 지금 이재명 뭐 후보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이나 또 만일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지금 윤석열 당시 정부 국정 운영의 행주풀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그런 암담한 상황도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여기다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중심의 이런 입법 권력 외에 5년짜리 제왕적 통치 권력까지 부여를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당히 걱정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단일화는 이재명을 이겨서기 위한 그런 뭐 후보 간 단일화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개헌까지 이뤄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 정치 권력 구조 개편 없이는 앞으로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위기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 이재명 그리고 개헌 이런 세력들이 빅텐트를 통해서 이렇게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집의 결과물은 단일화죠. 단일화는 뭐 참 험난하면서 앞으로 갈. 뭐 김병욱 의원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중요 변수가 될까요? 역시 단일화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일화가 물론 뭐 변수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단일화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거는 사실 퀘션 마크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국민에게 어필을 하면은 뭐 조금이나마 플러스 알파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할 거라 보고요. 사실 지금은 누가 민주주의를 잘 지킬 것인가, 누가 헌법을 잘 준수하고 이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 온 이것을 잘 이어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과거 정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나아가서 더 멋진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구일까?
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은 이제 헌정수호 세력 때 내란 세력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반 이재명 개헌론을 얘기하던데요. 민주주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정수호죠. 네.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옹호한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머리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네. 그러려면 그동안에 정치를 꽤 해오고 준비해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겪으면서 성과를 내온 그런 경험을 가진 네.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저는 선호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닙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시켜서 그 국민적 기본권 이 선택 이 자체를 갖다가 훼손시킨 이 공직선거법은 왜 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다음 선거에 출마를 제한시키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공직선거법을 이마화해서 유죄를 받으면은 다음 선거에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게 이 법 도입의 근본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에서 최종 시민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가장 그래도 민주정당을 자처한 민주당이 후보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로 그대로 진행시킨다면은 그럼 대선 이후에 또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과 국정 혼란 이런 부분에 또 조기 선거에 대한 이 문제점을 헌법 84조 가지고 또 국민들과 또 여야가 정치권이 좀 목을 메고 싸울 수밖에 있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가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재판의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네, 네. 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데 설령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재판이 되더라도 유죄가 되더라도 그거는 이전에 일어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의 결과로 잊어지는 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 의원님, 예. 민주당 의원들이 또 25명이 발의한 그 현재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법을 즉각 철회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다수설로 가지고 이미 인정하고 아니요, 있다면서 왜 재판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 중지되어야 된다가 만들어서 다수설인데 재판은 중지되어야 된다가 다수설인데 하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법을 보완하는 거죠. 네. 그걸 확인하는 이 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알겠습니다. 논쟁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모시고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현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한 주간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평균 42%로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세론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단일화 과정을 또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좀 다자 대결 형태에 있다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 이후 대체로 이제 모든 여론조사들이 지금 발표된 것이 대법원 선고 이전에 좀 실시됐던 것이거든요. 대법원 선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또 그리고 단일 후보가 누가 됐을 때에 김문수 후보냐 한덕수 후보냐 이 단일화된 보수 진영의 후보와의 1대1 양자 대결의 여론 지표가 앞으로 주요 동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현 소장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 격차가 나는 모습이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 지금 방금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세론이 그동안
여론을 지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보수 진영의 큰 이벤트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예, 목요일 날에 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3시에 판결이 있으면 4시에 한덕수 후보가 또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빅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 지금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향후 나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릴 것인가, 네. 이런 것이 지금 이번 주부터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지율에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저는 좀 지지층도 양쪽 다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배 수장님, MBS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보수 후보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요. 남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반 이재명 결집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것은 결국 탄핵 여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속되는 것이 대선 판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이제 반이재명이라는 것은 그저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한다, 이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또 대법원 선고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또 빅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명분을 가지고,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반 이재명 전선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MBS 리얼미터 3차 가상 대결을 살펴보면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40% 초반대, 중반대에서 50% 가반이 넘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지금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 단일화, 한덕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쇄신을 깨야겠다는 지금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였는데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상대 후보에게 20% 아주 큰 표차로 지고 있다가 역전한 모양새였거든요. 네. 과연 지금 국민의힘 후보,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션 마크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그러면 과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와 가장 닮은 후보가 누구냐. 그 닮은 후보가 누구냐고 봤을 때 저는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더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빅텐트를 통해서 뭔가 범보수 진영을 결집하겠다는 거는 저는 그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만 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 패배 의식이 있던 범보수 진영이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자의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MBS 3자 가상 대결만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상황이 가장 이제 유리하게 나오던데요. 그런데 지지율 격차는 한 15%로 역시 큽니다.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에 이게 유리한 수치까지는 아닌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고차방정식입니다. 이번 대선은 5%의 중도 전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타격은 받는다 하더라도 또 이 대법원 선고라는 것이 이 지지층들의 또 결집 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도층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 얼마나 그래도 빠지면 좀 빠지긴 할 텐데 얼마나 빠지느냐, 그것을 흡수하느냐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지금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또 빅 플랫폼은 기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 플러스 빅 플랫폼, 또 중도층 5% 이상은
말 그대로 기대기 때문에 목표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앞서도 뭐 대략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보수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도 표심 견인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른바 빅텐트 후보 간 단일화가 될 경우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중도층 표심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네. 다만 왜 한덕수 후보가 5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했냐는 거죠. 5월 3일이 국민의힘 정당대회였는데요. 왜 5월 1일에 했느냐? 저는 왜 그리고 또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괜히 5일을 사는 것보다는 5월 2일이나 아니면 뭐 그 전이나 하는 게 나은데 왜 5월 1일 날 했을까? 이거는 저는 아마도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래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그 답은 지금 이번 정당대회에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여론조사에도 졌거든요. 네. 그걸 감안해 본다면 중도층, 소위 말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도층이라고 하신 분들은 대개 아마도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에 누가 더 중도층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겠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답은 이번 그 정당대회에 있지 않았냐 보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이 새로운 변수가 됐는데요. 지금 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지금 가중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타격이면 분명하죠. 이 선고가 없었던 것보다는 선고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게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율도 그대로 기대했던 대로 유지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도입니다. 중도가 일부 빠져나갈 텐데 중도는 중도 진보, 중도 보수가 있는데 중도로만 놓고 보면 이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한 10% 정도 되는데 이들은 또 투표를 하러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인데 이게 일부 빠지긴 할 텐데 문제는 이거죠. 보수가 이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냐, 명분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소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결과가 과연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지지층 결집을 몰고 올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또 부동층 외연 확정에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 대선이 왜 조기 대선에 열렸냐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이건 탄핵 국면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층의 표심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중도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물론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통합 행보를 벌리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보수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내놨는데 그것이 약간 저는 좀 타격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결과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영향을 줄까요? 어느 후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곤란한데요. 않겠죠? 다만 단일화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패배 의식이 강했던 보수 진영에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동력을 줬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이 단일화 과정에 조금 더 초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초조한 사람은 의외로 한덕수 무소속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 주장님, 메타보이스 조사에 따르면 반면 빅텐트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그렇다면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배경에는 뭐냐면 네. 이 다양성이 결합이 되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 과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인물들끼리는 연대를 합니다. 이걸 또 구호를 내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층들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면은 김문수, 한덕수, 또 이낙연, 이준석, 유승민 플러스 알파 그러면은 사람들은 한데 모이더라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성향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또 내거는 이제 명분이 실공화국, 임기단축 개헌, 또 관세, 경제, 트럼프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가장 극대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 이제 비슷비슷해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일화는 앞서 김의원 소장도 말씀하신 대로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지 여부가 사실은 핵심인데 보통은 그 가능성 여부를 높게 기대는 하는데 현실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 격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건 정말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김명수 의원님, MBS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3자 구도가 될 경우에 민주당, 국민의힘 어느 쪽에 불리합니까? 당연히 민주당 쪽이 조금 불리하겠죠. 어디요? 민주당 쪽에. 네.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보수, 소위 말해서 2030 남성들한테서 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범보수 진영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젊은 층의 지지인데 이준석 후보가 합쳐진다면 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가지고 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홍준표 후보도 2030 젊은 남성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바람에 이 표심이 그냥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의 젊은 남성들의 그 표가 과연 어디로 행할 것인가도 상당히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젊은 층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상당히 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가 완주로 해서 만약에 3자 구도가 되면은 국민의힘 쪽에 좀 불리한 겁니까? 당연히 불리하겠죠. 네. 배 수사님, 예. 이제 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당심과 여론에서 밀렸는데요. 탄핵 찬성, 반대 인사 간의 대결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난주에도 정확하게 예측을 드렸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한 발 앞서간다는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런 이유가 지금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전히 탄핵 반대 의견이 더 강하다. 이 탄핵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사실 이번 대선 본선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탄핵 정리가 안 되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중도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중도층 흡수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당명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빅 플랫폼도 나오고 프레임 전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 이 탄핵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명수 소장님, 한동훈 후보는 김 후보의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향후 정치 재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안은 어렵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보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은 조금 향후 정치 재개는 좀 어렵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당심에서는 한 6대4로 질 거라 다 예상이 돼 있는데 그러나 민심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한테 당심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일반 조사에서는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약진할 거를 보여줬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표차를 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은 검사 정권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검사 정권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도 좀 피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판단은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배 수사님, 대선까지 30일 남았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막판은 한 달이 중요했다고 하는데 앞서 논의한 단일화 이 후보의
개판 외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내부 변수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30일 남았으면 곧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이 되고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야 되면서 토론이 될 텐데 토론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양자 토론이 되느냐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참여하는 3자 토론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변수가 없다는 건 결국 외부 변수,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른바 트럼프 변수. 네. 누구도 예측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큰 변수는 아닙니다. 약간의 북한 변수도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남은 기간 변수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구도가 몇 번 요동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쭉 이어질 것인지. 뭐 저는 그대로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뭐 크게 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뭐 사법 리스크는 살아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 경제 변수는 저는 이미 모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경제 변수는 저는 이번에서는 그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 거고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서 누가 더 경제를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걸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3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뭐 나쁘다 못해 지난 1분기에는 역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를 우리가 잘하겠다고 보수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뭐 보수가 조금 더 좀 세련되고 정말 기대하지 못하는 좀 다른 면의 국민의힘을 좀 보여주는 게 이 짧은 기간에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도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헌정수 대 뭐 내란 이 개념으로 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는 개헌 또 반 이재명을 주창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소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탄핵 여파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쫓아가야 되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프레임 전환 그 부분이겠죠. 네, 두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혼란 그 자체입니다. 확정된 대선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이 아닌 행정부와 사법부마저 대선에 뛰어드는 형국이 되면서 무정부 상태로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엄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에 뛰어들었고 사법부는 최종 확정된 대선 후보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정치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책임이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상황은 결과적으로 국가 혼란을 정점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신들도 작금의 한국 현실에 대해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충격적인 전개라는 평가입니다. 결국 6월 3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